재밌게 배우고 맛있게 수익내자 런앤런 오현진 팀장입니다. 일단 이번 주는 상당히 안도스러운 한 주였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제 생각보다도 강하게 시장이 반등을 하면서 좀 받쳐주려는 그런 시도들이 나온 한 주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역시 지금까지 이제 시장을 끌어올렸었던 힘은 유동성, 돈의 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유동성, 돈의 힘이 아직 죽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시장이 다시 한번 수급이 들어오는 그런 모습들이 확인된 한 주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단기적으로 좀 많이 올라온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약간 쉬어가는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은 염두를 좀 해두셔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지수가 높은 것, 그리고 기술적으로 부담이 있는 위치까지 올라온 것, 이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감안을 하셔서 좀 투자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이번 주도 눈에 띄는 흐름이라면 기존에 위축됐었던 성장주들이 다시 한번 움직이는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전기차주가 움직여주면서 이제 수소차 관련주도 움직였고, 위축됐었던 메타버스라든지 신규 이제 테마로 부각됐었던 종목들의 수급이 다시 한번 유입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어요. 역시 다음 주에도 이번 주와 마찬가지로 성장주가 시장을 주도하는 그런 한 주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에 이게 주목할 포인트 제가 두 가지 준비를 했는데요. 화면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황 점검 관련된 내용이죠. 자, 이번 주에 살펴볼 두 가지 내용은 요겁니다. 그래서 각국 중앙은행의 자산 매입 규모 축소, 약간 리스크가 될 수 있는 요인이고요. 두 번째로 고배당주에 대한 관심이 확대되고 있다는 부분. 연말이 얼마 안 남았어요. 그래서 배당주로 수급이 유입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까지 같이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중앙은행 자산 매입 규모인데요. 자, 보시는 대로 지금 세 가지 국가가 있어요. 유로존, 그리고 일본, 미국, 세계를 주도하는 굉장히 영향력 있는 세 개의 국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각국의 중앙은행이 계속해서 자산을 매입했죠. 특히 어느 시기에 강력하게 매입을 했어요? 2020년 초부터 시작해서 자산 매입 규모를 확대합니다. 자산을 매입한다는 건 뭐예요? 완화 정책이죠. 시중에 돈을 푸는 정책입니다. 공격적인 경기 부양 정책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최근에 보면은 약간 흐름이 달라요. 일본 같은 경우 자산 매입을 공격적으로 하다가 거의 멈췄어요. 그죠? 그리고 유로존과 미국을 보시면은 계속해서 올라가고는 있지만 상승 각도가 어때요? 이전보다는 약화가 됐습니다. 지금 미국에서 나오는 얘기가 뭐예요? 테이퍼링을 하겠다. 결국은 자산 매입을 축소시키겠다라는 관점이에요. 근데 지금 경기가 약간 과열될 수 있다는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테이퍼링, 자산 매입을 좀 축소해서 완화를 시킨다. 이런 관점인데요. 이 자산 매입 규모 축소가 예상보다 가파르게 진행되면 시장에는 악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증권사 리포트를 통해서 보실 때는 이런 각국의 자산 매입 규모에 대한 추이를 자주 보실 수 있어요. 주요 증권사에서는 주기적으로 리포트를 내놓기 때문에요. 그래서 각국의 중앙은행들이 자산 매입 규모를 축소를 하는데 그 축소 규모가 생각보다 커진다라고 한다면 언제든지 시장에 부담을 줄 수 있어요. 왜? 지금 시장에 올라온 이유는 유동성, 돈의 힘입니다. 자산 매입을 축소한다는 것은 시중에 풀려있는 유동성, 돈의 힘을 줄이겠다라는 거거든요. 그 부분은 시장의 직격탄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각국의 자산 매입 규모 축소, 기존은 앞으로도 지속이 될 건데 가파르게 된다면 시장에 충격을 줄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 주시하셔야 돼요. 어쨌든 지금 시장에서는 유동성 관련된 이슈가 가장 중요합니다. 돈의 힘으로 밀어 올렸기 때문에 그 돈의 힘이 줄어드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런 부분들을 꼼꼼히 확인하시면서 대응하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국내 전략으로 한번 볼 건데요. 배당표를 하나 준비를 했어요. 주요국의 배당 수익률 추이입니다. 배당 수익률이라는 것은 내가 가진 주식이 주식 대비, 주가 대비해서 몇 %의 배당을 하냐, 이걸 이제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한국은 여기에 있어요. 그러니까 배당 수익률이 2.4% 정도.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내가 한 100만 원치 주식을 가지고 있으면 한 2만 4천 원 정도는 연말 배당을 기대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 수치도 많이 올라온 겁니다, 요즘에. 원래 1%대였어요. 한국 주식은 배당이 거의 없었는데 지금 정부가 주주환원 정책을 계속해서 요구를 하면서 기업들도 배당을 늘려나가는 추세에 있죠. 그러다 보니까 한국의 배당 수익률이 많이 올라왔어요. 근데 글로벌 주요국과 비교를 해봤을 때는 뭐 한 중간 수준 혹은 중간에서 약간 낮은 수준입니다.
앞으로 이 배당 수익률은 더 끌어올려져서 한 2%대 후반까지는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 표를 제가 왜 가지고 왔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작년부터 시작해서 정부가 기업들의 주주 환원을 해라는 압박을 꾸준하게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은 자사주 매입 혹은 자사주 매입 후 소각 혹은 무상증자 혹은 배당 확대 이런 부분들로 연결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역사적으로 배당주가 강했던 시기는 언제일까요? 12월 말까지 주식을 보유하면 배당을 받기 때문에 12월에 강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보통 역사적으로 봤을 때 배당주가 강했던 기간은 9월에서 10월까지입니다. 지금이 언제죠? 네, 9월 초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고배당주의 수급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 고배당주는 개인 투자자분들보다는 이제 외국인 투자자나 기관 투자자가 관심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이제 주식을 많이 사기 때문에 받게 되는 배당 금액도 어때요? 크겠죠. 그런 관점에서 전통적인 고배당주가 다시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렸다라고 보시면 되죠. 섹터로 보면 대표적으로 어떤 종목 있죠? 통신주. 통신주가 요즘에 위축됐다가 다시 한번 반등을 보여주는 이런 흐름들 나타나고 있는데요. 5G를 통해서 그리고 플랫폼 관련된 신사업, 메타버스 이런 신사업까지 엮여 들어가고 있는 게 지금 통신주기 때문에 통신 3사에 대한 배당 수익률 꾸준히 보시면 되겠고요. 이전에는 배당을 많이 주지 않았지만 최근 들어서 많이 주기 시작한 이런 종목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종목들도 보시고 정유주 중에서 고배당주들 그리고 대표적으로 또 삼성전자 보시면 중간 배당부터 시작해서 연말 배당까지 그 규모를 꾸준히 늘리고 있습니다. 특히 삼성전자가 반도체 관련된 리스크 때문에 주가가 많이 빠져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연말 배당을 노린 수급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물론 단타 매매를 자주 하시는 분들은 배당주를 보실 필요가 없어요. 어차피 배당주를 매수한다는 것 자체가 배당을 받거나 아니면 배당 기대감에 주가가 올라갈 때 차익 실현을 하겠다라는 관점에서 사는 거거든요. 하지만 이제 중기적인 관점의 투자자, 매수를 하고 한 달, 두 달 혹은 세 달 이상, 6개월 이상 요 정도까지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투자하시는 분들이시라면 지금 기회를 놓치시면 후회하시겠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배당주가 가장 강했던 시기는 언제다? 9월부터 10월입니다. 지금이 9월 초기 때문에 지금부터 고배당주들 중에서도 실적이 잘 나오는 기업들을 선별적으로 체크해 보시면 현재 흔들리는 시장에서도 좋은 투자의 기회를 잡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코너는 탑5 코너죠. 주간 동안 개인 투자분들께서 어떤 종목을 많이 검색했고 어떤 종목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는지를 파악해서 그 종목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코너입니다. 주간 검색 종목 탑5 코너인데요. 이번 주에는 워낙에 좀 이슈가 된 종목이 많았어요. 그래서 5종목을 추리기가 조금 어려웠습니다. 그래도 최대한 개인 투자분들께 도움이 될 수 있을 만한 종목으로 뽑아왔으니까요. 한 종목씩 천천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은 이번 주는 또 제약바이오주가 빠질 수 없어요. 녹십자입니다. 대형 제약바이오주가 상대적으로 중소형주 대비해서는 가격 매력이 있는 위치예요. 왜냐하면 코로나 관련된 이슈 때문에 백신 관련된 종목, 치료제 관련된 종목 급등락하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났잖아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는 상대적으로 작은 수급에도 움직일 수 있는 중소형 제약사가 대형 제약사보다는 수급이 더 강하고 빠르게 유입이 됐겠죠. 그래서 대형 제약주 가지신 분들은 소외감을 많이 느끼셨을 건데 최근에 그런 소외감이 조금씩 풀리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개인 투자분들께서 많이 가지고 있는 대형 제약바이오주 셀트리온 있죠. 셀트리온 제약, 셀트리온 헬스케어. 지금 보시면 바닥권에서 수급이 천천히 들어오는 그런 모습들 나타나고 있고요. 녹십자도 대표적인 대형 제약바이오주 중에 하나인데 코로나 백신 위탁 생산 기대감이 부각되면서 이번 주 강한 수급 유입이 나타났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그동안 소외됐었던 제약바이오주의 수급 개선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있어요. 예를 들면 한미약품이나 메디포스트나 전통적으로 대학 주면서도 시장에서 소외받았던 종목 이런 종목으로 수급이 들어갈 수 있으니까 다음 주에 대형 제약바이오주들 한번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녹십자 같은 경우는 이제 자체적으로도 많은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업체고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도 안고 있는 업체입니다. 다만 단기간에 이제 백신 생산 기대감 때문에 올라왔기 때문에 다음 주에는 조금 쉬어가는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가능성이 높아요. 이미 바닥에서 많이 올라온 종목을 따라잡을 필요는 없어요. 녹십자를 관심 있게 보시는 분들은 조정을 기다리셔서 매수하시는 게 좀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기사를 보시면 어떤 기사가 나오냐면 한국이 백신 공장으로 거듭날 수 있다라는 기사가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백신은 우리가 거의 다 이제 수입해서 처방을 받고 있잖아요. 물론 한국에서도 이제 개발을 하고 있지만, 근데 중요한 건 백신을 만들었다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우리는 누구든 다 백신을 맞아야 되고 한 번 맞아서 끝나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2번까지, 또 교차 접종, 뭐 부스터샷 이런 말까지 계속 나와요. 그렇다는 것은 정말 어마어마한 양의 백신이 생산이 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한국 같은 경우 CMO가 많이 발전이 돼 있기 때문에 이 녹십자가 됐든 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됐든 이런 백신들을 대량 생산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하고 있다는 거예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이제 백신 생산 기대감으로 이제 올라갔고, 뭐 SK바이오사이언스 같은 경우에는 개발 기대감으로 올라갔고, 그래서 국내에서 백신을 대량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업체는 당분간은 수급이 좋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녹십자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만약에 신규로 보실 분들은 다음 주에 눌림을 노리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됩니다. 자, 두 번째 종목은 위메이드인데요. 이번 주는 진짜 특이한 게 같은 섹터 내에서도 종목별로 흐름이 엄청 갈렸는데 그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게임주였어요. 게임주. 게임주가 하락하는 건 진짜 엄청 빠졌고요. 올라가는 건 상한가까지 가면서 급등하는 모습. 완전히 종목별로 양극화가 됐습니다. 이 말은 앞으로 투자하기 조금 더 어려운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왜냐면 섹터는 보통 비슷하게 움직여요. 예를 들어 전기차 관련주가 간다. 그럼 전기차 관련주를 웬만하면 다 올라갑니다. 음식료주가 올라간다. 음식료주 웬만하면 다 올라가요. 게임주도 마찬가지. 게임주가 만약에 올라간다. 게임주면 웬만하면 올라가요. 근데 이번 주는 아니에요. 게임주 내에서도 급등하는 종목, 급락하는 종목 완전히 갈렸어요. 이 말은 섹터 분석만 해서는 수익을 낼 수 없다는 거죠. 섹터 분석 안에서 종목 분석까지 들어가야 수익을 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되겠어요? 그만큼 더 철저하게 공부를 해야겠죠. 네, 그 공부를 런앤런 시간을 통해서 충분히 제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메이드는 그 미르4에 대한 흥행 기대감이 있었어요. 그래서 출시되는 게임에 대한 흥행 기대감, 주식은 뭘로 움직입니까? 기대감으로 움직입니다. 기대감. 신작 발표 기대감. 이게 게임주에는 어떻게 보면 가장 큰 모멘텀이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위메이드의 주가를 끌어올렸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로 무증 관련된 이슈가 있었죠. 100% 무상증자. 무상증자도 이게 규모가 중요해요. 예를 들어 주당 뭐 0.1주 정도의 무상증자다. 10주 가지고 있으면 한 주 무증 받는 거잖아요. 그런 거는 주가에 별로 영향이 없어요. 근데 이것처럼 100%. 100%는 뭐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만큼 주식을 주는 것. 내가 1000주를 가지고 있으면 1000주를 더 줘서 2000주가 됩니다. 주식수가 공짜로 2배가 늘어나는 거예요. 그게 보통 주가의 호재인데 뭐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기업 가치에는 아무 상관은 없어요. 피자를 10조각으로 나눠서 한 조각을 가지든 똑같은 피자를 20조각으로 나눠서 2조각을 가지든 차이가 있나요? 네, 차이가 없죠. 어쨌든 기업 그 피자의 10분의 1만큼 내가 가지는 거니까. 그래서 무상증자는 그 기업 가치의 변화는 전혀 없어요. 하지만 무상증자의 효과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주식수가 늘어나게 되면 거래량이 늘겠죠. 물론 거래량이 는다고 주가가 올라가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일단 거래가 활성화가 됐을 때 주가가 빠르게 상승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건 맞으니까 이런 부분들. 두 번째로는 무상증자를 했을 경우에는 기업이 이제 주주 환원에 좀 생각이 있구나. 니들이 주주에게 뭔가 도와줄 의향이 있구나. 이런 의도로 시장에서는 또 읽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무증은 일반적으로는 호재입니다. 근데 요즘에 이걸 또 이용해서 유상증자랑 무상증자를 같이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 조금 꼼수죠, 그죠? 근데 유상증자랑 무상증자를 같이 하게 되면 어쨌든 주가가 떨어질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요. 그래서 유상증자 빼고 무상증자만 하는 기업은 일단 주가가 급등하는데 섞어서 하는 기업은 주가가 좀 부진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부분들까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주가 측면에서 보면 많이 올랐죠. 네. 지금 사기는 어렵습니다.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뭐 5일 이평선이나 깨지지 않으면 뭐 홀딩 이 정도로 대응할 수 있지만 신규 접근은 어렵겠죠. 오히려 이번 주에 낙폭이 컸었던 게임주 내에서 좀 저가 매수를 할 수 있는 종목들이 있는지 찾아보시는 게 조금 더 유리한 전략일 수 있으니까요. 이런 부분들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세 번째 종목 보겠습니다. 두산 퓨얼셀인데 두산 퓨얼셀을 가지고 나온 이유는요. 수소 관련주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드리기 위해서 가지고 나왔는데 이번 주에 또 중요한 흐름 중에 하나가 나왔죠. 수소차 관련주의 강세였습니다.
J&K 히터, 뭐 EM 코리아, 지금 말씀드리는 두산 퓨얼셀 이런 수소 관련된 종목군들, 수소 경제 관련주들이 시장 대비 강세를 띠는 모습이 나타나는데요. 이게 보시면 뭐 자동차 주 내에서 순환매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완성차 업체, 현대기아, 현대모비스가 반등을 괜찮게 보여줬죠. 그다음에 전기차 업체들이 재반등을 보이고, 그다음에 이런 수급이 어딜로 수소차 관련주로 옮겨가는 자동차주 내에서의 순환매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산 퓨얼셀은 이제 수소 관련된 종목 중에 아주 대표적인 대장격 종목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지금 현대차그룹이 그 수소 경제 구축을 본격화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지금 현대차에서 그 제네시스라는 자동차 고급 브랜드가 있잖아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브랜드인데 그 제네시스가 앞으로 우리는 수소차, 전기차 이런 친환경차만 생산할 거야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기름을 쓰는 뭐 매연이 나오는 이런 자동차는 아예 생산을 안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전기차와 수소차 시장이 커질 거라고 본다는 거고, 그걸 우리가 주도하겠다라는 거예요. 누가? 현대차 그룹이. 그래서 지금 현대차 그룹이 수소 경제 구축을 본격화하는 움직임이 나타나다 보니까 이번 주에 수소 관련된 종목군들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과도한 기대감은 좀 경계하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 지금 우리가 길거리를 다닐 때 전기차 많이 보세요? 많이 보죠? 저도 많이 봅니다. 가는데 생긴 게 조금 특이하거나 아니면 조용하다. 이러면 그냥 전기차라고 보시면 돼요. 전기차는 엄청 많죠. 수소차 보셨어요? 한두 번밖에 못 봤어요. 수소차는 보기가 진짜 힘들어요. 전기차 시장은 이제 막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지만 수소차 시장은 아직 걸음마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좀 비싸요. 전기차도 싸진 않죠. 보조금 받아야지 좀 싸게 사는 거고, 수소차는 더 비싸요. 진짜 웬만한 외제차 가격이거든요. 가격도 가격대로 비싸고, 두 번째, 더 큰 문제, 충전소가 없어요. 전기차 충전소는 전국에 10,000곳이 넘습니다. 이미 많이 구축되어 있는데요. 수소차 충전소는 몇 개일 것 같으세요? 100개가 안 돼요. 충전소가 전국에 100개도 없는데 수소차를 사서 타고 다닌다고? 이건 불가능해요. 근데 이 수소차 충전소는 전기차 충전소처럼 쉽게 만들 수 없어요. 돈이 훨씬 더 많이 듭니다. 그러니까 각 기업이 수소차 충전소를 구축하는 사업에 막 뛰어들기가 어려워요. 결국은 정부가 지원을 많이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충전소가 구축이 돼야 자동차를 사는 거죠. 근데 지금 충전소가 너무 부족해요. 수소자동차가 팔리려면 아직 멀었습니다. 다만 이제 주가는 기대감을 선반영해서 움직인다는 측면이니까 수소차 시대는 멀었습니다. 그게 팩트예요. 하지만 수소차 시대도 어쨌든 올 거니까 그런 부분들 때문에 단기적으로 수급이 유입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만약에 다음 주에도 수소차 관련된 종목군들이 추가적으로 움직인다라고 한다면 그때 친환경 관련주의 순환매가 확실하게 돌 수도 있어요. 태양광, 그다음에 이제 풍력, 그다음에 전기차, 그다음에 수소차, ESG 관련주, 폐기물 처리 관련주 이렇게 친환경 관련된 종목군들이 시장을 주도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번 주에 강했던 수소차 관련주가 다음 주에도 강세를 계속해서 이어가는지 요걸 보시면 또 중요한 투자의 힌트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자, 그럼 네 번째 종목을 볼 건데요. 이 종목도 검색량이 엄청 많았어요. 그리고 이 종목의 게시판 가면은 글이 굉장히 많이 또 빠르게 올라오는 모습인데요. 인터파크입니다. 인터파크. 온라인 플랫폼 업체인데 사실은 이제 온라인 플랫폼 중에서는 파괴력은 좀 약하죠. 온라인 플랫폼 많이 뭘로 사세요? 시장 주도자, 일단 네이버 쇼핑 들 수 있죠. 네이버 통해서 많이 사시잖아요. 그 다음에 이베이, 이베이의 G마켓, 옥션, 네, 시장의 강자죠. 그 다음에 신세계 SSG.com, 쓱닷컴이라든지, 그 다음에 SK의 11번가, 요 정도 급이 있고 그게 상위권 업체죠. 인터파크는 그 업체들에 비하면 너무 하위권이에요. 그래서 코로나에도 불구하고 실적 개선이 크게 나타나진 않았어요. 그리고 인터파크가 유명한 게 티켓, 공연 티켓, 여행 이런 부분인데 코로나 때문에 이게 잘 됐겠어요? 안 됐죠. 그래서 인터파크는 지금도 실적이 안 좋아요. 하지만 몸값 자체는 많이 높아졌죠. 왜? 플랫폼 업체니까. 제가 예전에 이 시간을 통해서 플랫폼 업체의 몸값이 예전과는 완전히 달라졌다는 말을 많이 했어요. 네이버, 카카오 주가 많이 올랐잖아요. 그리고 또 아프리카 TV 제가 많이 언급하는 종목들이죠. 이런 것들은 다 플랫폼 관련주예요. 플랫폼 관련주의 몸값이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인터파크가 지금 당장 실적은 안 나오지만 인수했을 때 시너지가 크겠구나 라고 기대감을 비췄고 실제로 인수를 하려는 기업들이 좀 많다라는 기대감 때문에 올랐는데 중요한 건 막상 인수 후보 예비 입찰을 해보니까 카카오, 그다음에 네이버 안 한대요. 그러다 보니까 실망감이
부각되면서 급락을 보였습니다. 물론 지금 위치에서 이제 그 큰 시장 영향력을 행사하는 업체들이 인터파크에 손을 뗐다는 건 인터파크 입장에서 악재인 것은 맞아요. 근데 일단은 지금 매각이 진행될 것인 것은 맞고 카카오 네이버를 제외해도 인터파크에 관심 있는 기업들이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다만 이제 그동안 주가 부담이 높았기 때문에 한번 쉬어가는 흐름이 나왔던 것 뿐이라고 생각을 하니까요. 다음 주 정도에는 재반등을 시도할 가능성은 있어요. 그렇다고 뭐 신규적으로 접근한다 이러기에는 리스크가 좀 있고요. 기존에 보유하신 분들은 반등을 조금 노려보시는 전략 정도로 생각을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마지막 5번째인데 이 종목은 이번 주에 검색이 뭐 엄청 많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제가 말씀드릴 부분이 좀 있어서 가지고 나온 종목이고 신세계입니다. 중요한 게 그 용어가 바뀌었다라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우리가 포스트 코로나라는 얘기를 엄청 많이 해요. 포스트 코로나는 뭐죠? 코로나 이후를 말합니다. 근데 지금은 포스트 코로나라는 용어보다 더 많이 쓰는 용어가 있어요. 위드 코로나. 위드 코로나는 뭐죠? 코로나와 함께 간다는 겁니다. 코로나와 함께 가고 싶어서 함께 가나요? 아니죠. 없애버리면 좋죠. 근데 문제는 코로나가 완전히 없어지지 않을 거라는 것. 네, 그겁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우리가 사회적 거래 주기가 굉장히 강하잖아요. 수도권은 엄청나게 강하죠. 근데 백신이 이제 올해 말에서 내년 초 정도면은 1차는 아마 거의 다 맞을 거고 2차까지 맞으시는 분도 굉장히 많이 늘어날 거예요. 그때 되면 사회적 거리 두기를 많이 해제할 거예요. 코로나가 끝났기 때문에 해제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앞으로도 코로나는 몇 년간, 최소 몇 년은 계속될 거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 제재는 해제가 될 겁니다. 왜? 관리할 수 있는 수준까지 올 수 있다라고 보는 거니까. 기본적으로 백신 2회 접종까지 하면 코로나 걸릴 확률도 많이 줄어들고 위중으로 갈 가능성도 많이 줄어들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코로나가 완전히 없어진 건 아니에요. 걸리긴 걸려요. 그럼 걸리긴 걸리는데 하루에 몇백 명, 뭐 1,000명, 2,000명 요 정도 수준에서는 관리하면서 가겠다. 이게 바로 위드 코로나입니다. 이 위드 코로나 시대는 연말, 빠르면 연말, 늦으면 내년 초예요. 그때 되면 경제 빗장이 어쨌든 풀리기 때문에 유통주는 수급이 유입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는 거죠. 신세계가 그래서 주 후반에 좀 강한 그런 흐름을 보였어요. 그래서 위드 코로나에 대한 기대감. 결국은 이제 경제 제재가 해제되게 됐을 때는 사람들이 뛰쳐나와서 오프라인으로 물건을 살 것이다 라는 기대감이 부각되기 때문에 신세계, 현대백화점, 이마트, 그다음에 호텔신라 이런 종목군들. 이런 종목군들은 연말까지 꾸준하게 강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아요. 기술적으로도 낮은 위치에서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눈여겨보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됩니다. 자, 탑5 종목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이 시간을 통해서 말씀드리지 못하는 여러 많은 정보들 그리고 저의 많은 강의들, 시황 내용들 알고 싶은 분들은 화면 하단에 나오는 QR코드에 핸드폰 카메라를 열고 대시면 영어로 된 링크가 하나 뜰 겁니다. 그 링크를 누르시면 저와 함께 할 수 있는 방으로 지금 바로 입장하실 수 있고요. QR코드 입장이 어려우신 분들은 문자 보내주세요. 샵 3772로 제 이름 오현진 세 글자 정확하게 보내주시면 함께 할 수 있는 방 링크 문자로 답장 드립니다. 네, 문자로 링크 받고 누르시면 들어오실 수 있고요. 방에서는 시황, 업황 그리고 종목 관련된 다양한 내용들 올려드리고 있고 제 교육 영상도 많이 올려드리고 있으니까요. 들어오셔서 공부하시고 성공 투자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 순서는 런앤런의 최고의 맛, 최악의 맛 코너입니다. 한 주 동안 움직였었던 종목 중에서 어떤 종목이 상승했고 어떤 종목이 하락했는지를 보고 그 종목이 상승, 하락한 이유와 앞으로의 전망을 살펴보는 코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자, 이번 주에 최고의 맛, 저는 덱스터를 선정을 했습니다. 역시 상징적으로 선정을 했어요. 어떤 상징이냐? 메타버스의 상징으로 선정을 했어요. 덱스터는 그 시각 특수효과 VFX 전문 사업을 영위하는 업체입니다. 그래서 국내외 영화, 드라마 이런 제작물들을 납품을 하고요. 한국은 이런 그 특수효과가 활용된 영화 시장이 거의 걸음마 단계 성장하지 못했어요. 왜냐면 사람들이 2D 영화에 익숙하고 물론 지금 3D 영화, 4D 영화 이런 것들도 있지만
실제로 특수효과가 많이 가미된 영화를 그렇게까지 선호하진 않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지금 뭐 미국이라든지 이런 곳에는 블록버스터급 특수효과가 굉장히 많이 활용된 영화들이 호황을 많이 보였잖아요. 한국 같은 경우에는 딱히 그렇지 않아요. 물론 요즘에는 그런 시도들이 꾸준히 나오고 있죠. 반대로 말하면 그만큼 성장 동력이 크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 특수효과가 활용된 영화 시장 규모를 보면 중국이 기본적으로 한국의 한 10배 정도, 미국도 비슷한 규모의 시장이 이미 거대하게 형성이 돼 있고요. 한국은 아직은 거의 걸음마 단계다. 국내에서는 성장률이 높고요. 미국이나 중국은 많이 성장이 있기 때문에 해외 시장으로 진출했을 때 업체가 가져갈 수 있는 이득은 굉장히 클 수 있다. 그런 관점에서 덱스터가 움직였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XR 콘텐츠 전문 기업인 비빔불과 메타버스 관련 업무 협약을 체결을 했는데요. 가상현실, 증강현실, 여기에 새로운 용어 확장현실이라는 게 등장합니다. XR인데요. 확장현실은 쉽게 말해서 이제 가상현실과 증강현실을 아우르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가상현실이랑 증강현실 헷갈리시는 분도 있죠. 설명을 한번 간단히만 해볼게요. 가상현실은 말 그대로 가상, 없는 겁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가짜입니다. 우리가 볼 때 뭐 3D 영화 볼 때 이제 뭐 그 색깔 다른 빨강, 파랗 그 셀로판즈 같은 거 안경 끼고 이렇게 보시는 거 있잖아요. 막 튀어나오고. 네, 이런 것들이 이제 가상현실인데요. 가상현실은 제가 말했죠.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가짜예요. 가짜. 없는 거예요. 그게 그냥 가상현실이라고 보셔도 무방해요. 증강현실이라는 게 있죠. 증강현실은 현실에 가상을 씌운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뭐 특수 안경을 쓰고 길거리를 걷다가 어떤 건물을 봤어요. 그럼 그 건물의 이름, 그 건물의 연도, 그 건물의 소재 이런 것들이 안경에 쫙 뜹니다. 그럼 그 건물에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는 거죠. 있는 건데 그 건물에 대한 정보를 띄운 건 뭐예요? 가상. 그죠? 가상과 현실 걸 교묘하게 결합했죠. 현실의 가상을 씌워서 조금 더 넓게 한번 활용을 해보겠다 이거예요. 이게 바로 증강현실입니다. 증강현실이 반영된 대표적인 게임이 이제 포켓몬고 예전에 있었던 게임이죠. 배경은 우리가 사는 배경인데 거기에 포켓몬이 나오는 건 가상이에요. 현실과 가상이 결합된 거죠. 이게 바로 가상현실과 증강현실의 합성인데 요걸 혼합하는 개념이 뭐다? 혼합현실. 앞으로 XR이라고 이제 표현이 많이 될 겁니다. 이러면서 메타버스 시장이 성장할 수 있는 동력들은 많이 갖춰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메타버스 관련주가 부진했다가 이번 주에 다시 올라오는 흐름들이 나왔어요. 다음 주에도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그동안 대장격의 흐름을 보이다가 조정을 받았던 뭐 자이언트 스텝, 뭐 선익 시스템 이런 종목군들의 움직임이 다시 한번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동안 조금 이제 소외됐었던 메타버스 관련주에 수급이 재차 유입되는 모습들도 나타날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이런 흐름들을 좀 눈여겨보시면서 시장 대응을 하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 최악의 맛을 볼 텐데 이번 주 최악의 맛은 너무 쉽게 선정을 했어요. 네, NC소프트입니다. NC소프트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아마 큰 손실을 겪고 계시는 분들도 많으실 테고 이거 언제 물타기 하지? 이러신 분들도 많으실 테고 NC소프트를 사고 싶었는데 최근에 급락해서 이거 가격 매력이 생겼나? 이제 좀 사볼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근데 일단 기본적으로 NC소프트의 저가 매수를 하기에는 조금 이르다라는 생각은 들죠. 왜냐하면 게임사의 기본적인 신뢰가 무너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번에 NC소프트의 신작 게임이 뭐죠? 네, 블레이드 앤 소울 2입니다. 과금 구조가 계속 논란이 되죠. 왜? NC소프트의 게임은 전통적으로 과금을 진짜 대놓고 엄청나게 유도해요. 그 쓰는 돈도 어마어마합니다. 실제로 리니지 M 게임 같은 경우 지금 NC소프트의 중심 게임이고 구글 플레이 전체 매출 2위죠. 1위는 카카오 게임즈의 오딘, 2위는 리니지 M입니다. 3위는 똑같이 NC소프트의 리니지 2. 그렇죠? 근데 이제 그 리니지 M이라는 게임이 한 번 게임을 했을 때 한 1억, 2억, 3억 이렇게 쓰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게임에 1억을 쓴다고? 네, 써요. 기본적으로 몇 천만 원, 몇 백만 원 쓰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비상식적으로 보일 수도 있어요. 게임을 안 해보셨다면요. 근데 그게 NC소프트의 일반적인 현실입니다. 아이템 하나에 몇 천만 원, 몇 억짜리가 있어요. 그게 거래가 되냐고요? 네, 거래가 됩니다. 그런 것들이 먹혔어요. NC소프트 내에서는요. 그 과금 구조가 먹혔어요. 리니지라는 IP는 너무 강력하기 때문에요. 근데 이제는 사람들이 그런 과금을 안 하겠다라고 선언을 한 겁니다. 블레이드 앤 소울 2 같은 경우에 과금 논란 계속되고 있고요. 리니지 M의 매출도 둔화가 이어지는 모습들 나타나고 있어요. 게임을 안 하시는 분들은 게임주를 판단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힌트를 하나 드리면요. 그 게임사에서 운영하는 커뮤니티, 카페, 홈페이지
이런 곳에서 올라오는 여론들을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리니지는 여론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굉장히 안 좋아요. 욕도 엄청 많이 써 있고요. 그러니까 게임의 이제 게시판을 보면 그 게임이 이제 잘 나가고 있는지 안 나가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간략하게나마 보실 수 있고, 그러니까 두 번째는 애플 앱스토어나 이제 구글 플레이 들어가시면요, 게임 중에 최고 매출 순위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순위가 높게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보시는 것도 게임주를 판단하시는 데는 아마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그냥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NC소프트는 이제 민심을 잃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국내에서 다른 게임들이 많이 출시가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위협도 받고 있습니다. 더 이상 리니지라는 IP 하나만으로는 먹고 살기가 좀 어려워졌다라는 거고요. 지금 시점에서 NC소프트가 반등을 하려면 일단 블레이드 앤드 소울 2의 과금 구조를 많이 바꿔야 되는데 좀 바꾸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바꾸는 흐름들이 유저의 돌아선 마음을 잡을 수 있을까? 이건 잘 모르겠어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리니지 W라는 게임이 나왔죠. 네, 월드입니다. 월드. W는 월드. 그러니까 리니지 월드. 세계적으로 이제 대전을 해보자라는 건데, 리니지라는 IP는 특이하게 한국에서 잘 먹히는 IP지 해외에서는 그렇게까지 호응을 많이 얻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리니지 W가 만약에 성공을 한다면 NC소프트가 드라마틱한 반전을 이뤄낼 수 있겠으나 현재로서는 성공 가능성은 그렇게까지 크지는 않아 보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려스러운 요인들이 많아요. 그래서 단순히 주가가 떨어졌다고 사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다만 이번 주에 워낙 많이 빠졌기 때문에 뭐 기술적 반등 이 정도는 나올 수 있으니까요. 낙폭과대에 따른 반발 매수 유입 정도가 나올 것 같지, 지금부터 반등을 계속 시도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으니까 아직은 좀 주의하셔야 될 기업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코너는 런앤런의 핵심 코너이자 제가 가장 주력하는 코너입니다. 공부합시다 코너죠. 네, 런앤런에는 모든 강의에 공부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특히 이 강의는 제가 화면을 통해서 아주 자세하게 실질적인 전략들을 가르쳐드리는 그런 코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화면으로 한번 이동을 해볼게요. 자, 이번 주 공부합시다는 내용이 뭘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을 볼까요? 이평선을 활용한 단기 매매법, 두 가지가 합성됐죠. 첫 번째는 이평선을 일단 활용을 합니다. 그리고 중기예요, 장기예요, 아니에요, 단기예요. 이평선을 활용해서 단타를 한번 해보겠다라는 거예요. 이 기법은 제가 만든 거기 때문에 어디서도 보지는 못하셨을 거예요. 제 노하우가 녹아있는 강의니까 잘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순서는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일단 이동평균선이란 뭘까? 예전에도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지만 그래도 한번 짚고 가고요. 두 번째로 단기 이평선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이고요. 세 번째로 단기 이평선을 통해서 어떻게 매매할 것인가, 가장 중요하겠죠. 네 번째는 사례입니다. 사례를 반복해서 보면서 이 매매법을 100% 자신의 것으로 가져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내용부터 한번 볼게요. 이동평균선이란 뭐죠? 일정 기간 동안의 주가를 산술평균한 값인 주가 이동평균을 차례로 연결한 선입니다. 심플하죠? N일 이동평균선이라는 것은 N일간의 평균 주가입니다. 20일 이동평균선이라는 것은 20일 동안의 평균 주가입니다. 투자자들의 일정 기간 동안 평균 매수 단가를 알 수 있어요. 이게 이동평균선을 우리가 봐야 되는 핵심 내용입니다. 더 자세한 설명은 이전에 제가 이동평균선 강의를 해놓은 게 있으니까 그거 보는 법 이따 알려드릴 테니까요. 다시 보기로 한번 보시면 좋겠고요. 기본적으로 5일, 20일, 60일, 120일 이런 이평선이 많이 쓰이는데 매매 전략에 따라서 이평선을 조절해서 사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릴 매매법은 이평선을 제 입맛대로 조절한 특수한 이평선을 소개시켜 드릴 겁니다. 요건 간단히만 볼게요. 삼성전자인데 이 빨간 선이 20일 이평선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20일 이평선 위에 주가가 있다는 건 뭐예요? 최근에 한 달 동안 이 주식을 산 사람은 대부분 수익이니까 투자 심리가 좋다는 거죠. 20일 이평선 아래에 있다는 건 최근 한 달 동안 이 주식을 산 사람이 대부분 손실이니까 투자 심리가 안 좋다는 겁니다. 이게 이동평균선의 기본적인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럼 그 다음에 바로 넘어가 볼게요. 오늘은 단기 이평선을 활용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단기 이평선을 어떻게 활용해서 우리가 수익을 볼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보겠습니다. 자, 단기 이평선은 단기 매매에 유용해요. 당연하겠죠. 단기 이평선을 중장기 투자를 하진 않겠죠.
단기 이평선으로 최근 투자자들의 매수 단가를 파악하고요. 단기 매매를 하는 데 있어서 몇 개월에서 몇 년 전 매수자들의 단가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자, 내가 5일이나 20일 이평선을 보는 투자자야. 그러면 600일 이평선이나 1000일 이평선 볼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단기 매매를 하기 위해선 단기 이평선을 보는 거지 중장기 이평선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 얘기를 여기 제가 요약해서 써놓은 내용이고요. 저는 이걸 활용할 거예요. 한 번도 못 보셨을 건데 4일, 8일, 12일, 16일, 20일 이평선을 활용을 할 겁니다. 요거는 HTS로 직접적으로 설정을 하셔야 돼요. 왜? 기본 이평선이 아니니까요. 이 5개의 이평선을 활용한 단기 매매 전략을 말씀드릴 건데요. 이 5개 이평선을 활용해서 돌파 전략을 이용한 단기 매매가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이따가 보여드리긴 할 텐데 제가 간단히만 설명을 드리면 4일, 8일, 12일, 16일, 20일 5개의 이동평균선을 다 세팅을 해요. 그리고 일봉 하나가 이 5개의 이평선을 다 거쳐서 이 5개의 이평선 위에 종가가 형성되면 그때 매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수법은 심플해요. 제가 이렇게 설명드리니까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이따가 사례를 보여드릴 거기 때문에 굳이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어쨌든 요 개념은 보셔야 돼요. 요거는 따로 써두셔도 되고요. 요 개념을 기반으로 해서 매매를 할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단기 이평선 매매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기 이평선은 제가 4, 8, 12, 16, 21 이평선 5개를 쓴다고 말씀드렸어요. 다른 이평선은 필요 없어요. 다 지우세요. 제가 말씀드렸던 5개 이평선만 HTS에 세팅을 하시면 됩니다. HTS를 이제 다루기 어려우신 분들도 있잖아요. 그러신 분들은 사용하시는 증권사에 전화하시면 돼요. 그러면 HTS 부서가 있어요. 홈트레이딩 시스템 부서가 있어서 거기서 전화하면 다 알려줍니다. 저라고 제가 쓰는 HTS의 기능을 다 알까요? 몰라요. HTS 기능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아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저도 모르면 전화해서 물어봅니다. 너무 많거든요, 기능이. 전화하면 정말 이런 게 바로바로 대답이 오네 할 정도로 정말 잘 알려줘요. 진짜 어마어마하게 어려운 걸 물어보지 않는 이상. 그래서 HTS의 세팅법은 무조건 매매하시는 증권사에 전화하시면 HTS 부서 있어요. 부서 없는 증권사 없어요. 부서에 연결하시면 다 알려주니까 모르시면 전화하셔서 꼭 물어보세요. 자, 그럼 단기 이평선 매매법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조건들이 필요해요. 거래가 활발하고 변동성이 큰 종목. 거래량이 일단 기본적으로 좀 많아야 되고 변동성, 위아래로 등락이 왔다 갔다 하는 종목을 보셔야 된다는 거고요. OBV선의 지속적인 우상향이 확인돼야 됩니다. 여기서 갑자기 전문 OBV가 툭 튀어나왔는데 OBV는 별게 아니에요. 상승 거래량의 합계에서 하락 거래량의 합계를 뺀 거, 그게 그냥 OBV예요. 상승할 때 생기는 거래량이 있겠죠. 하락할 때 생기는 거래량이 있겠죠, 주가가. 상승할 때는 거래가 많이 생기는 게 보통 좋습니다. 하락할 때는 거래가 많이 실리지 않는 게 보통 좋아요. 이거는 아주 기초적인 내용인데요. 그래서 OBV선이 꾸준하게 올라가면 주가가 올라갈 때는 거래가 많이 터지고 주가가 하락할 때는 거래가 조금 터지니까 이게 뭔가 매집이 일어나고 있구나. 이렇게 판단하는 게 바로 OBV선이에요. 이 OBV 관련된 강의도 제가 예전에 했습니다. 요것도 배우실 분들은 이따가 안내해드리는 방법으로 들어오시면 되고요. 자, 5개 이평선이 밀집 후 종가로 5개 이평선이 모두 돌파되는 시기. 이때 어떻게 산다고요? 밑에 있듯이 종가로 공략합니다. 이 두 줄에 설명이 다 들어있어요.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자, 5개 이평선. 여기서 말하는 5개 이평선은 뭐죠? 4, 8, 12, 16, 21 이평선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5개 이평선 밀집 후 종가로 5개 이평선이 모두 돌파되는 시기에 종가로 공략을 합니다. 가로치고 뭐가 있어요? 몸통이나 꼬리가 모든 이평선에 닿아 있을 것. 정확한 설명이에요. 정확한 설명이지만 말로만 보면 어렵기 때문에 이 내용은 제가 차트로 자세하게 준비해 놨으니까요. 당장 이해 안 되셔도 관계는 없습니다. 자, 요건데요. 4, 8, 12, 16, 21 이평선을 모두 돌파해야 돼요. 이게 기본적인 조건이에요. 이 검은 선 5개는 이 이평선들을 말한 거예요. 4, 8, 12, 16, 21 이평선을. 그럼 이 5개의 이평선을 볼 때 주가가 이 이평선 안에서 왔다리 갔다리 하다가 요 봉을 보시면 이 5개 이평선을 종가로 다 돌파를 시킵니다. 이러면 그냥 이때 매수하면 되나요? 네, 매수하면 됩니다. 어려운 매매법 아니죠? 하지만 해보시면 생각보다 적중률이 괜찮아요. 꼭 한번 해보시길 바라고요.
48, 12, 16, 21 이평선을 세팅해 놓고 일봉으로 이걸 다 뚫으면 매수인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아까 설명을 드렸듯이 이 봉이 꼬리든 몸통이든 이 5개의 이평선에 다 닿아 있어야 됩니다. 하나라도 닿아 있지 않으면 매수 조건이 아니에요. 지금 보시는 대로 장대 양봉이고 종가로 돌파가 됐는데 이 몸에 이 5개 이평선이 다 닿아 있어요. 그러면 매수하는 거예요. 한 개라도 안 닿아 있으면 여기서부터 시작했으면 주가가 그럼 여기 안 닿아 있죠. 그럼 매수 안 해요. 이거는 까먹으시면 안 돼요. 굉장히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해요. 하루 동안 초단기, 단기 매물을 다 소화했다라는 증거가 이거예요. 5개의 이평선이 몸에 다 닿아 있어야 된다는 거. 네. 꼬리로 닿아 있어도 상관없고 필수 조건이니까요. 무조건 종가로 이 위에 있다고 사는 게 아니에요. 이 몸통이 다 닿아 있어야 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다음 내용도 한번 볼게요. 이거는 좀 헷갈리죠. 이거는 지금 매수해도 될까요? 안 될까요? 생각 한번 해볼게요. 일단 이거 밑꼬리가 달렸네? 근데 돌파는 했는데 또 음봉이야. 좀 헷갈리실 수 있죠? 근데 이거는 매수하시면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조건. 이 5개 이평선에 다 꼬리든 몸통이든 다 있으면 되고요. 종가로 5개 이평선 위에 있으면 돼요. 그 조건을 충족시킵니다. 이건. 꼬리로 5개 이평선에 다 닿아 있고 종가로 이평선 위에 주가가 있어요. 네, 조건을 충족시킵니다. 이때는 매수하셔도 돼요. 자, 다음 내용도 볼게요. 이거는 매수해도 될까요? 이건 매수하시면 안 됩니다. 자, 종가로는 5개 이평선 위에 주가가 있어요. 하지만 이 2개의 이평선에 닿아 있지 않아요. 꼬리도 닿아 있지 않고 몸통도 닿아 있지 않아요. 이때는 매수하시면 안 됩니다. 자, 이제 확실히 아셨죠? 여기서 보여드리는 건 일봉 차트입니다. 일봉 차트. 그래서 이런 조건이 맞을 때 매수를 하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요거는 매수하면 될까요? 어떨까요? 5개 다 닿아 있네? 매수하면 될까요? 아니죠. 종가로 5개 이평선 위에서 주가가 끝나야 됩니다. 이건 지금 5개 이평선 아래에서 주가가 끝났어요. 매수하시면 큰일 납니다. 네, 이건 매수가 아니에요. 이렇게 설명드렸으면 아마 대략적으로 매수 조건은 아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단기 이평선 매매 사례입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어떤 매매를 하고 어디서 매수 타이밍을 잡아야 되느냐 요 부분입니다. 반복해서 볼 거니까요. 차례차례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일단 세팅을 해야겠죠. 뭘 세팅해야 될까요? 4, 8, 12, 16, 21 이평선 5개를 일봉 차트에 세팅을 해 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메뉴에 제가 설정한 건 OBV 선입니다. OBV 선이 우상향 기조를 보여주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 보이시는 이 5개의 이평선, 색깔은 제가 다 다르게 해놨는데요. 어떤 이평선이겠어요? 당연히 4, 8, 12, 16, 21 이평선이죠. OBV 차트 올라가고 있는 것 확인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일봉 기준으로 볼게요. 5개의 이평선이 모여서 이 장대양봉 하나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이 장대양봉이 5개의 이평선을 다 있나요? 맞죠? 종가로 5개 이평선 위에서 끝났어요? 맞죠? 그럼 종가 매수하면 되나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 차트는 매수가 가능한 조건에 들어가는 차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매수한 시점은 여기고요. 그 다음에 이평선을 타고 가면서 급등까지 한번 나왔어요. 요 단기 이평선 관련된 매매는 좀 단시간에 시세를 좀 크게 낼 수 있는 매매예요. 실제로 해보시면 수익이 나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제 강의는 항상 보고 이해한다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보고 이해만 해서 할 수 없어요. 보고 이해하고 하셔야 돼요. 제가 예를 들어서 여기서 뭐 태권도를 굉장히 시범을 잘 보인다고 해볼게요. 보고 오우 쟤 태권도 잘하네. 이러면 그 태권도 나도 잘해요? 아니죠. 보시고 내가 집에서 발차기도 해보고 그죠? 따라 하셔야지 내게 되는 거예요. 제 강의 마찬가지 이해만 한다고 내 거 아닙니다. 꼭 해보셔야 돼요. 자, 그럼 다음 사례도 한번 보겠습니다. OBV선은 꾸준하게 우상향을 해야 되니까 여기서는 우상향하는 모습이 확인이 되고요. 4, 8, 12, 16, 21 이평선에 몸통이 다 닿아 있고 종가로 그 이평선 위에서 끝났습니다. 이러면 매수하면 되나요? 오케이. 매수하시면 됩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조건에 정확하게 들어오죠. 그러니까 이런 차트를 실제로 한번 찾아보셔야 돼요. 찾아보셔서 해보셔야 됩니다. 5개의 이평선 종가 기준 돌파, OBV선 우상향.
어렵지 않아요. 네, 해보시면 다 하실 수 있어요.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매수한 시점부터 네, 주가를 보시면 이평선을 타고 쭉쭉쭉 갑니다. 여기서는 뭐 4일이나 8일이 이평선 이탈하면 매도하겠다. 이런 관점으로 보셔도 돼요. 매도 타이밍은 제가 나중에 또 강의로 준비를 해놓은 게 있으니까 이따가 들어오셔서 또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사례 하나만 더 보고 끝낼게요. 5개의 이평선, OBV 우상향, 종가 기준 5개의 이평선 위에서 주가 마감. 매수하면 됩니까? 오케이. 매수하시면 됩니다. 그럼 종가 기준으로 매수하고 그 다음에 주가가 상승했는지 하락했는지 그 부분 한번 볼게요. 이 위치에서 일단은 매수가 됐고요. 그 다음에 팍팍팍 주가가 올라가는 모습들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그 단기 이평선을 활용한 단기 매매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48, 12, 16, 21 이평선을 종가로 깨고 꼬리든 몸통이든 그 5개 이평선에 다 닿아 있어야 하며 OBV가 우상향할 때 종가로 매수한다. 이겁니다. 어렵지 않아요? 꼭 해보셔서 수익 내시는데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강의를 또 처음부터 보고 싶거나 아니면 좀 더 자세한 강의, 저의 많은 강의들을 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화면 하단에 나오는 QR코드에 핸드폰 카메라를 열고 대시면 영어로 된 링크가 하나 뜰 겁니다. 그 링크를 누르시면 저와 함께 할 수 있는 방으로 지금 바로 입장하실 수 있고요. QR코드 입장이 어려우신 분들은 문자 보내주세요. 샵 3772로 제 이름 오현진 네, 세 글자 정확하게 보내주시면 함께 할 수 있는 방 링크 문자로 보내드립니다. 문자로 링크 받고 누르시면 제 방으로 들어오실 수 있고요. 방에서는 이 다양한 강의 내용들 제가 차례대로 공부할 수 있도록 많이 올려놨어요. 공부 자료 풍부하니까 들어오셔서 공부하실 수 있고 장중에 시황이라든지 뉴스 내용들도 올려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이 들어오셔서 도움받으시면 좋겠습니다. 네, 벌써 마무리 시간입니다. 전망과 전략 관련된 시간인데 지금까지는 사실 시장의 변동성이 엄청 크진 않았기 때문에 전략 자체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 보면 지지난주에는 시장이 급락했고 지난주 이번 주에는 좀 회복을 보이는 이런 시장 형태가 나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주가 전망이 중요할 것 같아요. 근데 기본적으로 시장의 변동성은 아마 다음 주에는 이번 주보다는 줄어들 것 같아요. 일단 급락이 한번 나왔고 급락에 따른 반발 매수도 한번 나왔어요. 그리고 지금 시장에서 굉장히 큰 이슈, 물론 테이퍼링이라든지 금리 인상이라든지 경제지표 부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지만 새로운 건 아니에요. 기존에 있었던 이슈고 변이 코로나 이슈도 마찬가지. 코로나에서 위드 코로나로 넘어가면서 오히려 코로나 시대와 함께하자라는 인식이 커졌고 이것은 시장의 변동성을 줄이는 요인이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제가 볼 때는 시장이 막 급등 쫙쫙, 급락 쫙쫙 이렇기보다는 현재 위치에서 약간 제한적인 등락을 보이면서 개별 종목 장세가 나올 것 같아요. 오히려 지수가 움직이지 않으면 투자하기가 더 어려워요. 그 안에서 움직이는 종목을 찾아야 되니까. 그래서 다음 주는 이제 시장에 대한 전망보다는 전략, 종목 전략 이 부분에 포커스를 좀 더 두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대형주가 중소형주 대비해서는 상대적인 가격 매력이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주에 굉장히 빠르게 올라온 건 중소형주예요. 대형주는 상대적으로 느리게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아마 이 부분에 키 맞추기가 조금 진행이 될 수 있어요. 그렇다는 것은 대형주가 중소형주보다 상대적인 성과가 더 좋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대형주에 대한 저가 매수 유입 이런 부분들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요. 두 번째는 섹터인데 이번 주에 또 강했던 섹터가 뭐죠? IT 부품 엄청 강했죠. 삼성전자의 신규 폴더블 스마트폰 저도 지난주에 실제로 봤어요. 지난주에 가서 실제로 봤는데 디자인도 확실히 예쁘고 이렇게 접었을 때 그 두께 두껍죠. 물론 두껍지만 예전보다는 거부감이 많이 줄었고 화면 펼쳤을 때는 넓은 화면으로 볼 수 있으니까 뭐 영화든 뭐 유튜브든 동영상 콘텐츠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서 스마트폰과 태블릿 둘 다 안 들고 다녀도 되죠. 폴더블 스마트폰 하나면 그거 하나만 가지고 다니면 돼요. 근데 지금 엄청 잘 팔렸죠. 국내에서 사전 예약이 일주일 만에 거의 100만 대 가까이. 굉장한 흥행입니다. 글로벌 판매 본격화되면 엄청 팔릴 것 같아요. 특히 폴더블 스마트폰 시장은 어느 기업이 주도하고 있죠? 삼성전자가 주도하고 있는 정도가 아니고요. 그냥 글로벌 폴더블 스마트폰 시장을 다 먹은 상태입니다. 글로벌 시장 점유율의 90%, 폴더블 시장의 90%는 삼성전자예요. 완전히 시장 선두 주자예요. 폴더블 스마트폰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면 1차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건 당연히 삼성전자입니다. 그럼 그 삼성전자의 부품을 공급하고 있는 업체의 실적도 당연히 좋아지겠죠.
그래서 이번 주에 그 힌지 공급 업체, 그러니까 요 접는 요 부분이죠. 경첩이라고 볼 수 있는데 KH 바텍 엄청 좋았고요. BH도 상승하는 모습이었고요. IT 부품주, 뭐 세경 하이테크라든지 관련된 종목들 다 강세 보였는데 다음 주에도 이런 흐름이 좀 더 이어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폴더블 스마트폰이 이제 막 판매가 되기 시작했거든요. 사전 예약의 판매가 좋았고 이게 실질적인 성과까지 연결이 된다라고 한다면 훨씬 더 좋은 성과를 낼 가능성이 높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다음 주에도 IT 부품주에 대한 관심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런앤런 제가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정신없이 이제 정보를 많이 드리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요. 또 항상 부족하고 아쉬움도 있어요. 네, 그런 아쉬움 저와 함께 풀고 싶으신 분들 분명히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신 분들은요. 화면 하단에 나오는 QR코드에 핸드폰 카메라를 열고 계시면 영어로 된 링크가 하나 뜰 거예요. 그 링크를 누르시면 저와 함께 할 수 있는 방으로 지금 바로 입장하실 수 있고요. QR코드 입장이 어려우신 분들은 문자 보내주세요. 샵 3772로 제 이름 오현진 세 글자 정확하게 보내주시면 함께 할 수 있는 방 링크 문자로 지금 바로 답장 드립니다. 이 방송이 나가는 지금만 제 방 들어오실 수 있어요. 네, 방에 들어오셔서 평일 장중에 다양한 교육 관련된 자료 가져가시고 공부하시고 성공 투자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여기서 물러가도록 하고요. 또 다음 주에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분들 고맙습니다.